일부 잿빛 크리스마스와 지워진 얼굴. 1992년 크리스마스 아침,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드문드문 울리는 캐럴과 희미한 불빛으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할리우드 살인사건 전담반의 형사 해리 보슈에게 그 아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냄새로 시작되었다. 휴일의 고요함을 깨는 전화벨 소리는 그를 할리우드 외곽의 허름한 모텔, 체로키 아파트 모텔로 이끌었다. 방문을 열자 싸구려 모텔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무거웠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산탄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붉고 검은 흔적만이 끔찍하게 남아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한 극단적인 선택. 방 안은 화약과 피가 뒤섞인 역한 냄새로 가득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료들은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완벽한 밀실. 이것은 명백한 자살 사건이었다. 신원 확인 결과 비극의 주인공은 몇 주 전 실종. 신고된 마약 수사팀의 베테랑 형사 칼렉시코 칼 무어였다. 동료 경찰의 죽음. 조직은 이 사건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처리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해리 보슈는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훑고 있었다. 그는 죽은 무어의 뒷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마치 마지막 깨달음처럼 혹은 저주처럼 휘갈겨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보슈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몇 주 전 다른 마약상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칼 무어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했다. 당시 무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착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피곤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의 관할도 아닌 이곳까지 와서 자신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끔찍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보슈의 상관이자 숙적인 내사과 부국장 어빈 어빙의 그림자가 사건 위에 드리워졌다. 그는 전화를 통해 불필요한 추측은 삼가고 보고서나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보슈라며 압력을 가했다. 조직은 이 사건을 동료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이름의 상자 안에 넣고 서둘러 뚜껑을 닫고 싶어 했다. 하지만 보슈는 그 상자를 닫을 수 없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신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경찰본부로 돌아가 죽은 칼 무어의 텅 빈 책상을 뒤졌다. 먼지 쌓인 서류들, 달아빠진 수첩, 빛바랜 가족 사진. 보슈는 그 유품들 속에서 칼 무어라는 한 남자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 나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슈는 기이한 동질감을 느꼈다. 칼 무어 역시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다. 그 역시 조직 내에서는 늘 겉도는 외톨이였다. 그 역시 가족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고 오직 사건에만 매달리며 살아가는 고독한 영혼이었다. 보슈는 죽은 형사의 삶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무어의 수사 파일 속에서 보슈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한다. 블랙 아이스. 그것은 멕시코에서 넘어온 지독하게 강력한 신종 마약의 이름이었다. 칼 무어는 이 블랙 아이스의 유통 경로를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사건,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정보원들, 그의 모든 행적은 블랙 아이스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제 해리 보슈에게 칼 무어의 죽음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닮았던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이자 거대한 조직이 숨기려 하는 추악한 비밀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덮으려는 진실. 보슈는 그 진실을 향해 비록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라도 기꺼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심했다. 시스템이 잠재우려는 사건 파일 위로 그의 고독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부 국경을 넘은 잠행, 위험의 땅으로. LA 경찰국의 부검실에서 나온 보고서. 한 장은 굳게 닫혀있던 사건의 문을 부수는 공성추와도 같았다. 보고서는 차갑고 과학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속의 한 문장이 해리 보슈의 심장을 꿰뚫었다. 죽은 칼 무어의 위에서 발견된 마지막 식사. 그것은 멕시코 국경 도시 멕시칼리의 엘파로라는 작은 식당에서만 파는 염소 스튜였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엎는 발견이었다. 칼 무어는 LA의 허름한 모텔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경 너머 멕시코의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살해당한 뒤 LA로 옮겨져 완벽한 자살로 위장된 것이었다.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슈는 즉시 상관에게 달려가 멕시코로의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관할권 밖의 일이야, 보슈.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 사건은 여기서 덮는 걸로 하지. 시스템의 거대한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직은 진실보다 안정을 원했다. 하지만 해리 보슈는 벽 앞에서 돌아설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이 그어놓은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그는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LAPD 배지와 권총이 차갑게 잠들었다. 그는 평범한 여행객의 옷차림으로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직감만을 무기 삼아 남쪽으로 국경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외로운 자맹이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다. LA의 회색빛 아스팔트는 멕시칼리의 뿌연 흙먼지로 변했고 영어의 소음은 시끄러운 스페인어의 파도에 휩쓸려 갔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보슈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존경받는 형사가 아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그린 고미국인을 비하하는 말일 뿐이었다. 그는 먼저 칼 무어의 마지막 식사 장소였던 엘파로 식당을 찾아갔다. 낡은 식당의 주인은 그의 질문에 기름기 낀 미소와 함께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보슈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공포를 놓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사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멕시칼리 현지 경찰의 코만단테는 그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교묘하게 방해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러던 중 보슈는 또 다른 그림자와 마주친다. 바로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들이었다. 그들 역시 블랙 아이스를 쫓고 있었지만 보슈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대했다. 이건 우리 구역이야, LAPD. 당신이 여기 낄 자리는 없어. DEA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보슈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여러 세력이 얽힌 복잡한 게임이었다. LAPD, DEA, 멕시코 경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마약 카르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안개 속에서 그는 칼 무어가 남긴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홀로 걸어야 했다. 그는 무어가 묵었던 싸구려 호텔방에 앉아 그가 이 방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멕시칼리의 황량한 풍경은 죽은 형사의 절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위험의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응시하는 위협적인 시선, 그의 뒤를 밟는 낡은 세단. 보슈는 자신이 단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맹수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밤, 보슈는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는다. 칼 무어는 단순한 마약 유통망을 쫓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블랙 아이스가 국경을 넘어 LA로 흘러들어오는 과정에 미국 측 법 집행기관의 누군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부자 거래의 증거를 잡았던 것이다. 그 순간 보슈의 머릿속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칼 무어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가 남긴 유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의 추악한 민낯, 동료의 배신을 목격한 자의 마지막 절규였던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LA 경찰국 내부의 괴물을 사냥하는 위험한 싸움이었다. 보슈는 차를 돌려 다시 국경을 넘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한 LA로의 귀환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터의 중심으로 괴물의 심장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눈빛은 멕시코의 사막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삼부 음모의 실체, 그리고 배신의 얼굴. 국경을 넘어 LA로 돌아온 해리 보슈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은 이제 거대한 위장막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평범한 인사 속에서도 그는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애썼고 경찰국의 복도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정글이 되었다.
멕시코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그는 진짜 전쟁터가 국경 너머가 아닌 바로 이곳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심장부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동료들을 믿지 않았다. 그의 전쟁터는 이제 어둡고 먼지 쌓인 경찰청 기록 보관소였다. 그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무시한 채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칼 무어가 남긴 수사 자료와 LA에서 벌어진 관련 사건들의 파일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고 있었다. 멕시코 카르텔과 블랙 아이스, 그리고 LA 경찰국 내부의 누군가를 연결할 단 하나의 바늘을. 그의 고독한 추적 속에서 죽은 칼 무어의 미망인 실비아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갔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갈망하는 그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할 때마다 보슈는 반드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관계는 위험한 위로였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위태로운 교감이었다. 보슈는 마침내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 범죄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부패의 냄새는 언제나 돈에서 가장 진하게 풍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멕시코에서 얻은 카르텔의 위장회사 이름을 단서로 LA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법인 등기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바늘이 그의 손가락을 찔렀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서 그는 멕시코 카르텔의 위장 회사가 사들인 LA의 한 상업용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승인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또 다른 유령 회사의 소유주 명단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 이름은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고 회의실에서 그의 보고를 받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LA 경찰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상관이자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시키려 그토록 압박했던 최고 위층 간부 중 한 명이었다. 보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과 함께 맞춰졌다. 블랙 아이스의 유통은 단순한 마약 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패한 간부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설계한 거대한 범죄 사업이었다. 그는 멕시코 카르텔에게 LA로의 안전한 유통 경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 세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정의의 수호자를 연기하는 배우였고 무대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 장사꾼이었다. 정의감 넘치던 형사 칼 무어는 바로 이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상관의 배신과 조직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절망했다. 그가 남긴 유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괴물들의 소굴에서 일하는 순진한 양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처절한 자각이었다. 칼 무어는 진실을 폭로하려다 결국 자신이 믿었던 조직의 손에 의해 멕시코에서 제거되고 자살로 위장된 것이었다. 보슈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이제 명확해졌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경찰국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손에 쥔 괴물이었다. 보슈가 섣불리 움직인다면 그 역시 칼 무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괴물의 심장에 법이라는 이름의 말뚝을 박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증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증거 서류를 숨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사냥감을 정조준하는 사냥꾼의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심판의 시간, 그리고 영원한 고독. LA로 돌아온 해리 보슈의 어깨는 그가 멕시코에서 짊어지고 온 진실의 무게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이제 적의 얼굴은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가 매일 아침 경례를 붙여야 하는 LA 경찰국이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성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보슈는 혼자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가장 친한 파트너에게조차. 한 번의 잘못된 판단, 한 번의 섣부른 움직임은 그를 칼 무어와 같은 운명으로 이끌 것이 뻔했다. 그는 사냥꾼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덫 한가운데 서 있는 사냥감이기도 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법과
공격과 절차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는 괴물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즉 부패한 간부와 카르텔의 연결고리가 담긴 부동산 거래, 서류의 사본을 이용해 함정을 팠다. 그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멕시코 카르텔이 배신자를 찾고 있으며 관련 서류가 곧 FBI로 넘어갈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궁지에 몰린 괴물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된 장소는 비 내리는 밤, 인적 끊긴 산타모니카의 한 부둣가 창고. 보슈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마지막 패를 기다렸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혼자였다. LA 경찰국의 제복이 아닌 어둠에 어울리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바로 보슈가 정조준한 그 최고위 간부였다. 서류는 어디 있나, 보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왜 그걸 찾는지부터 말해야지. 보슈는 어둠 속에서 대답하며 녹음기의 스위치를 몰래 켰다. 그들의 대화는 팽팽한 심리전이었다. 간부는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으로 보슈를 떠보려 했다. 하지만 보슈가 카르텔의 위장회사 이름과 돈 세탁 계좌번호를 으쪼리기 시작하자 그의 가면은 벗겨져 내렸다.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폭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보슈. 칼처럼 말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품속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보슈는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창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내사과의 다른 팀과 FBI 요원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은 녹음되고 있었고 모든 것은 목격되었다. 거대한 성은 내부의 균열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여파는 LA 경찰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신문 일면은 연일 경찰 최고 위층의 부패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관련된 부패 경찰들과 DEA 요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다. 정의는 시끄럽고 요란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리 보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배신자이자 기피 인물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했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졌다. 그는 죽은 칼 무어의 미망인 실비아를 찾아갔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극을 공유하는 위태로운 위안이 될 수 없었다. 보슈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을 줄 수 없는 남자임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는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그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 행운을 빌어요, 실비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원했다. 소설의 마지막, 해리 보슈는 할리우드 언덕 위 자신의 낡은 스틸트 하우스 베란다에 서 있다. 손에는 차가운 맥주병이 들려 있고 그의 눈은 LA에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을 응시하고 있다. 저 불빛들 아래에는 그가 지켜낸 평화와 함께 여전히 수많은 어둠이 꿈틀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평화는 얻지 못했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대가로 더 깊은 고독 속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것이 도시의 어둠을 지키는 고독한 파수꾼 해리 보슈의 씁쓸하고도 영원한 운명이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이제 다시 시작될 터였다.